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1년 10월 31일 너무나 익숙한 말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요. 아직 하늘은 파랗고요. 가로등불에 빛나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이제 20번째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20년째 되는 해인데요. 이렇게 단풍이 지고 가장 먼저 다가오는 은행잎이 노래지는 이 시기에 매년 주마등같이 지나간 아픈 시절들이 떠오릅니다. 나와 함께 공부해서 이때쯤 불안한 아이, 흐뭇한 아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또 어떤 결과가 예측도 되고 또 예측을 뛰어넘는 결과도 나오고요. 아주 복잡하고 산란한 그런 계절입니다. 노래 가사에 10월의 마지막 밤을 부른 이용이고 가사, 노래 지금도 오늘 아마 코로나가 아니고 노래방에 갈 수만 있다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노래가 10월의 마지막 밤인가 이것일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영화배우 이러면 신성일, 오맹란 이랬죠. 예전에는 얼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영화를 만들고 그랬지만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기력이라는 게 생기고요. 쭉 지나다 보면 신성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별들의 고향을 찍을 때 이제 연기가 무르익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요.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알린 드롱 같은 경우도 태양은 가득히 찍고 이제 이래가지고 대단한 연기력을 얼굴 표정 하나로만 꽤 보여줬죠. 이브 몽땅이란 분도 있었고요. 지금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요. 한마디로 아티스트죠. 그래서 한 시절을 이렇게 풍미했던 스타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수학에도 한 시절을 풍미했던 스타들을 저는 20년 동안 숱하게 겪으면서 왔죠. 우리가 2002년도에 수학의 1타 강사는 지금 스타 강사의 인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메가스터디에 박장준이라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이 공명수학이라고 이런 책을 만드신 분이에요. 메가스터디에는 박장준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성에는 박무엇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또 저쪽에 노량진 쪽에는 이 한석현, 지금 이렇게 대머리 된 한석은 그분이 아니고 한석현이라고 준수하게 잘생긴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소순영이라고 서울과학고 선생님을 하시다 나온 분, 그분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사이드에는 도끼자루, 삽자루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도끼자루는 없었고요. 다 특성이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강사를 할 때는 그 기준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타 강사가 최고야 하고 그쪽으로 몰아서 모든 걸 했죠. 시리즈로요. 쭉 했는데 1타 강사가 꼭 내 수학 실력은
완벽하게 수능에서 만점 맞을 때까지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석현이라는 분은 수학을 가장 수학적으로 잘 가르쳐요. 그리고 다 좋은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안 들렸던 이유는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비추지만 중학생들한테는 그분 강의를 꼭 들렸죠. 지금도 아마 어느 학원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현역에 뛰고 계시는 소순영 선생님. 그리고 뭐 있었지만요. 여러분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박장준 선생님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그분이 스타가 된 거는요. 아마 그 수능 문제가 30문제를 출제되는데요. 수능 출제되기 며칠 전에 자기 학원 강사 아이들한테 이거는 풀고 가라 하고 문제를 던져준 게 30문제가 던져줬는데 그 중에 17문제가 적중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적중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수능 초기에는 우리나라 그 선생님들이 그 수학 문제를 그렇게 잘 만드는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요. 수능적으로요. SAT 문제를 많이 갖다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뭐 SNS니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미국에 가서 그 문제를 가져오기 전에는 그 문제 모르죠. 자,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쯤 돼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가서 가져오는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AT 문제를 많이 흉내를 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30문제 중에 17문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단 한 문제도 맞췄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 탁 떴죠. 그런데 그런 거 뜨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의 특징은 그 수능형 문제를 이렇게 풀이 방법을 아주 그 흥미롭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줬어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아이들에게 미리 예습을 시키지만요. 많은 문제를 못 풀죠, 그걸. 그러면 이 선생님은 한 큐에 탁 풀어줍니다. 그러면 애들은 뭔가가 되는 것 같구나 하고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현역에는 안 계시지만요. 많은 아이들을 이 박장준 선생의 강의를 들리면서 사이드 교재로 소순영 선생님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이분의 특징은요. 가장 수학 실력을 많이 올리는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해줘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으로 풀이를 하게끔 해줘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흔히 말하는 뭐 킬러 문제 뭐 어쩌고 하지만요. 그것도 다 교과 과정으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그 수학적 직관력에서 풀리는 문제. 그거는 예전 수능에서나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교과 과정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아이들은 에게는 킬러 문제라는 게 없어요. 뭐 킬러 죽이긴 누굴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킬러 문제라는 말 자체가 오랫동안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아이고 말도 참 잘 만들어낸다. 그래야 겁을 먹지. 그런 문제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단지 지금은 이제 뭐 30문제 중에 25문제를 주는 문제라고 하고 뭐 5문제를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주는 문제를 풀 때는 거기에 포함되는 연산의 규칙이라든가 공식이나 이런 게 5가지가 들어갔다면요. 이 소위 킬러 문제라는 건 10가지, 15가지 배웠던 걸 다 써야 됩니다. 활용을요.
그것도 정확히요. 순서에 맞춰서 써야지 답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교과 과정에 있는 것을 입시 수학이나 경시 수학이나 이렇게 갈라서 뭐 경시 수학은 대책이 없는 거고 뛰어나야 되고요. 이건 해봤자 필요가 없고요. 고난도 문제요. 그 교과 과정에서 여태까지 배웠던 걸 빨리 도출해낼 수 있느냐? 그거 하려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시 수학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암기입니다.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고요.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문제를 100분 동안 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25문제를 주는 문제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걸 그 주는 문제는 수학 그 연습을 탄탄하게 해온 애들은 연산의 스피드도 있고요. 정확도도 있어요. 보는 적적 2분 내에 풀어냅니다. 그러면 25문제는 50분에 해결이 돼요. 그러면 5문제가 남는데요. 남은 시간은 50분입니다. 1시간에 10분씩 쓰게 되죠. 그러면 널널합니다. 충분히 만점을 찍을 수 있는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25문제를 한 문제 풀 때 3분씩 걸렸다. 문제 풀다가 이게 뭐야지 생각이 잘 안 나네. 하다가 생각은 나요. 안 나가도 문제 틀린 다음에 누가 설명해 주면 아차 이래요. 그래서 이걸 한 문제에 3분씩 걸린다면 25문제 푸는데 75분이 날아가죠. 4분씩 걸린다면 25문제 풀다가 나머지 손도 못 댑니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데는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배워야 돼요. 정석으로요. 정석이라니까 책도 있고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강사분들이 그 교재로 이렇게 만들 때요. 옛날 책이지만 뭐 박정준 선생님이 어느 중간쯤 가면 이런 책도 만들었어요. 이 한 권으로 끝이다.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 제목이 참 좋죠. 어떻게 보면 낚시. 우리가 인강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이 간판은 낚시에 조심해야 됩니다. 설마 이 3권으로 끝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몇 번 강의하려다가 그냥 버렸어요. 그분이. 그렇지만 강의 교재를 보면요. 공명수학 개념편 수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문제예요. 전부 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한 장, 2장씩 해가지고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학 문제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봐라 했더니 교과서 문제 너무 쉬워가지고요. 이거 풀어도 돼요? 이런 질문도 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로그를 가르친다 이랬을 땐 교과서 문제 몇 개가 있어요. 이거 선정할 때는요. 아주 많이 심사숙고해서 완성도가 있는 문제로 몇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 3문제를 푸는 풀이 과정에는요. 로그가 문제로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상황이 이 3문제 안에 다 있습니다. 쉬워도요. 그런데 이 풀이 과정이라는 건요. 수학에서는 풀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한 문제를 풀어도 그 문제가 갖고 있는 풀이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수학을 우리가 일주일만 안 하다가 하려면요. 감각이 떨어져서 버벅거립니다. 이게 기억에서 잘 안 떠올라서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뭐 하다가 안 하다가 수험생이 돼가지고 하려다 보니 뭐 인터넷 뒤져보니까 자기는
수학 문제 풀 때 몇 개 틀렸어요. 보니까 남들이 쉽게 봐도 자기한테는 어려운 문제예요. 자, 수학 왜 틀렸니? 이건 어려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판단했을 때 본인이 판단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은 다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어서 익숙해져야 된다. 그걸 대책으로 세우는 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곰들의 짓이거든요. 곰들의 짓입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요, 지금까지 했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교재에서 아이들이 못 푸는 문제로 교재를 만들어서 해봐. 이런데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너무나 쉽게 한 큐에 착 풀어지죠. 때로는 직관이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이 직관력은 평범한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멘사나 이런 애들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수능 문제는 안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 선생님은 이렇게 쉽게 가르쳐 풀어줘. 그러면 그분이 일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분 강의를 따라서 쭉 갑니다. 그래서 전체를 모아보면요,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지는 않았어요. 뭐 필기하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그것도 뭐 부족해서 리본도 달아놓고요, 아주 별 알파벳으로 G R 이겁니다. 이거. 자기가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쿨하게.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는 그 설명을 듣고 하고 느낌표가 오고 유레카를 부를지 몰라도요. 그리고 신나게 새로운 거 하나 배웠다 그러지만요. 그거 수능에 절대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면 망합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틀렸을 때는 누가 이렇게 풀어주면은 하고 감탄을 하고 배우지만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이때까지 그 선생님이 풀어준 이렇게 과정이 공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배웠던 내용이나 안 배웠던 내용이나 이걸 판단해야 돼요. 자, 내가 배웠던 내용으로도 충분히 풀릴 수 있다면요, 나는 공부 방향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지 못했던 거, 이게 교과 과정에서 없었다면 그거 빨리 배우면 돼요. 어려운 문제 풀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그걸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떠올려야 되죠. 자,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그분 대단하죠. 네, 그 사람이 평소에 기가 막힌 스매싱 실력 쌓지 않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백보드 치는 걸 지겹게 합니다. 지겹게. 저 사람 그 연습장에 가보니까 별거 없네. 호날두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없네. 그래서 이거 백보드 공부 안 하는 놈 공부 좀 잘하라고 기본기를 시켜놓으면요, 난 이렇게 지겨운 거 하기 싫어. 그러면 또 왜?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좋은 문제가 얼마인데 나 왜 이렇게 지겨운 거 해요? 그러면 엄마도 아빠도 그거 맞아. 공부는요, 끊임없는 연습과 복습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야 안 잊어먹고 자기가 문제를 봤을 때 활용해서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복습하는 걸 지겨워하죠. 공부에 잘하고 못하고의 승패는 복습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과목이나요. 난 이런 공부 지겨워, 싫어 하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난 서울대 가기 싫어, 난 의대 가기 싫어, 지겨워, 이 얘기하고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요, 최고가 되려면은요, 끊임없는 연습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수많은 스타 강사들이 줄줄이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20년 동안 현재까지 현역에 있는 강사는 소순영 선생 한 분이더라.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한석현 분은 그분은 뭐 학원을 한다는데 직접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순영 강의 들어 그러면 졸려요. 공부할 자세가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초등 수학을 중학생들이 배우려면 일주일이면 됩니다. 중학교 수학을요, 고등학생들이 배우려면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이 전 단계가 어설프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애들이 일주일이면 배우는 걸 6년 동안 하잖아요. 이 6년 동안을 어떻게 잘 다지며 가면 좋은데, 해보니까 시키니까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한 5학년 때쯤 되면, 아니 한 3학년 때쯤 되면 초등학교 수학 끝내고요. 또 한 4학년 때 1년 했던 거 중학교 수학 끝나고요. 자, 6학년 때 되니까 고등학교 수학. 앞으로 이 끝에는 돌아오지 못할 절벽이 있다는 건 몰라요. 수학이라는 건 공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애는 6학년인데 미적하고 있어야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6학년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 6학년 때 고3들하고 같은 교실에서 수학을 배운다고 해봐요. 이건 뭐 천재도 아니고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진도를 빼버리면요, 이거를 유지하려면은 엄청난 짐을 그러니까 엄청난 연산의 규칙이라든가 공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개념이라든 걸 얘가 잊어먹지 않고 다 끌고 가야 돼요. 이때부터는 엄청난 재앙이, 수학만 끌고 가기도, 다른 과목은 수학만 끌고 가다 보면 다른 과목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다른 집 애보다 우리 애는 수학을 잘해, 이 기분에 하죠. 그리고 뭔가 보이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커다란 구멍은 국어에 나 있는 것도 모르고요. 저한테 커리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다들 깜짝 놀라요. 오, 이렇게 할 게 많았어요. 또 어머니가 직접 채점을 해보니까 구멍이 뻥뻥 보이거든요. 이거 메우면서 가는데, 다른 거,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할 그럼 국어, 영어, 수학 하면, 그거 말고 사회과학, 한문, 기술, 이걸 안 해주나요? 일단 국어, 영어, 수학 해보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잘하던 애들도 출발하고 나면은요, 사회과학 얘기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갑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성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힌트를 주는 건요,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수원, 수투, 미적을 배우잖아요. 올라가면서. 이쪽은 쉽습니다. 뭐야?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적이 제일 어렵지. 이거 수학을 모르는 분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수학에 필요한 연산의 규칙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다 들어가는 걸 배우는 게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예요. 이걸 고등학교 와서 상하, 가나, 공통수학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지만요, 여기서 한번 다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 배울 때 완의 문제를 풀어낼 때 이 전액 단계를 다 써먹죠. 그러면요, 밑에 단계가 잘 된 애들은 그 다음부터 룰룰랄라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만점 다 맞습니다. 만점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 뒤에 거는 무한 반복, 무한 복습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육 과정에서 수학을 넣었을 때는요, 나이에 따라서 그 나이에 배워야 될 걸 다 정해놨어요. 다.
정상적인 아이들이 못 배울 수학 이론을 거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큰일입니다. 이거 빼야 돼요. 다 배울 수 있는 거를 가지고 하는데요.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뭐 100% 전 단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전 단계로 빨리 돌아가서 그걸 클리닝하고 와야 됩니다. 몰랐던 거 단순히 알았다고 되는 거 아니라요. 수학은 손으로 쓰는 계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요. 지금도 내 실력, 그러니까 수학에서 맨날 하나 틀려. 이 아이를 고쳐줄 일타 강사를 찾고 다닌다면 판단 잘못하신 겁니다. 내 아이가 여태까지 공부는 못했지만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겠다고 고3 와서 수능 일타 강사 찾는다면 그건 곰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으면 빨리 그쪽부터 가서 다져와야 되거든요. 이 남들이 해온 거 과정을 지금 뭐 용가리 통빼라고 그걸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딱 그 삐그덕거리는 부분만이라도 쫙 이렇게 고쳐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저같이 경험 많은 사람의 조언이겠죠. 자, 수학은 어느 책을, 어느 교재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컨설팅 문의 올 때 이제 가끔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수학 문제 풀다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대화 과정에서 이건 틀렸다 싶을 때는 모르면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그거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부터 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든요. 해를 거듭할수록 인터넷에는 많은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들. 근데 저는 최고 강사를 뽑는 게요. 아이들이 그 내용을 그러니까 10명이 들어서 10명이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10명이 들어서 5명이 저거 아는 건데 하고 지겨워하면 안 듣죠. 그죠? 그렇지만 10명이 들어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고1 강의를 하는데 웬만하면 다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이 최고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쉽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부모님들이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다 정석 가지고 했는데요. 기껏 낑낑대고 이제 배웠어요. 그때 시험 칠 때 정석 번호까지 가르쳐줘요. 연습 문제 몇 번 시험이나 단 수치만 바꿔. 그래서 또 한락에 갖다 놓고 해설 강의 막 써가면서 밤새도록 연습을 해가지고 갔더니 숫자를 바꿔놨네. 그리고 조건을 조금 바꿔놨네. 이러면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예요. 왜 새로운 문제냐? 모든 문제는 이게 연산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조건과 규칙과 약속에 따라서 풀어줘야 되는데 수치가 바뀌면 범위가 달라져요. 풀어낼 수 있는 그 풀이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교과 과정이 완벽치가 않으면 똑같은 문제를 내고 수치만 바꿔도 새로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 단계가 잘 돼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잊어먹기 위해서는요. 어려운 문제를 반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껄끄럽게 풀 수 있는 문제 정도로 해주는 게 이 지나온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어도요. 내 실력이 얼마나 될까 해가지고 30문제를 열심히 풀어보고 지가 답 맞춰보고 지가 뭐 하고 별로 효과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돼요. 자, 10월의 마지막 밤에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어를 먼저 할까? 수학을 먼저 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그래도 영어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영어에는 일타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지금 어찌 하다가 이제 그만둘라는 게 유튜브에다 뭐 몇 마디 떠들고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도 여기 보면 이렇게 책을, 이게 영어 교재예요. 이렇게 사놓고 연구합니다. 자, 이 책의 장단점은 뭔가? 앞으로 고3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책을 어떻게 공부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기억이 오래가는 방법으로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냐? 요 기본 틀은 저희 확고하기 때문에요. 내용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미취학 아동부터 영어에 큰 돈 들이지 말고 집에서 어머니 표로 하면요, 아주 싼 비용으로 최고의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컨텐츠로 멤버십으로 올릴 겁니다. 멤버십 수익금은 65%밖에 안 와요. 나머지는 구글에서 가져가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취학 아동한테도 영어 비용 엄청 지불하거든요. 국내에서 영어 교육도 또 별도로 하지 않으면 뭐 원어민 강사서부터 해가지고 뭐 영어 학교서부터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으로 막 어학연수 뭐 이래가지고 보내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수능에서 만점 맞으면 됩니다. 좀 더 가깝게 내신에서 만점 맞으면 됩니다. 그 이상 필요 없거든요. 정해진 양 딱 해서 그 정도 실적을 올리고요.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그쪽에 투자를 해야죠. 가장 현명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이 일일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그래서 20년 동안 많은 수학 강사들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저는 다 하나하나 섭렵해 봤지만 이분들 중에서 내 아이의 수학을 해결해 줄 분은, 완벽하게 해결해 줄 분은 없다. 해결할 사람은 본인이다. 그러려면은 어느 부분부터 문제가 됐는지부터 찾아서요. 그걸 얼마만큼 숙달이 되게끔 연습을 해줘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어머니들은 또 잘못 들으시고요. 전체 과정에서 또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것도 시행착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 중에 하는 얘기를 잘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꼼꼼하게 챙기는 분들이 안 챙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 댓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인데 자꾸 질문을 해요. 안 그러셔도 될 텐데. 자, 구독 신청해놓고요. 알람 신청해놓고요. 또 손이 조금 편하시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러면 좀 더 힘이 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학에 대해서 다 못 드린 말씀은 앞으로 하는 그 영상에서 생각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은 말씀을 드렸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요. 내 아이를 수학을 해결해 줄 일타 강사는 없다. 가장 작은 기본서를 가지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라. 그러면 요즘 수능 수학 정도는 다 풀 수 있다. 아까 낮에도 뭐 이렇게 상담 중인 그 아이들, 중학생들 영어 수능 번호에 만점 맞는 애들도 있고요. 한두 개 틀린 애들도 있습니다. 제가 늘 걱정스러운 게 얘네들이 고3에 갔을 때 그런 점수가 나오면 천만다행인데요. 그렇게 끌고 가려면 무척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첨삭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수능에는 2연패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3 때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온 공부 의뢰를 받으러 오면 재수생 같은 경우 받았던 점수를 물어봅니다. 그 중에 영어 만점 받은 애가 있어요. 제일 두렵고 무섭습니다. 영어 만점 받은 애가 1년을 더 공부해서 산술적으로 나오면 150점, 120점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고3 때 만점 받은 애가 재수를 해서 만점 받을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1년을 더 공부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리고 배웠던 지식은 자꾸 무뎌진다. 그러지 않으려면 전년에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해줄 때 2연패가 되더라.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